오늘은 캐나다에서 취업 형태와 취업하고 난 후에 복리후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생애 첫 인터뷰를 해서 잡을 가졌죠. 그때 인터뷰하러 갈 때 제가 정장을 입고 갔어요. 한국식으로 넥타이도 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인터뷰하러 가실 때 그냥 캐주얼 타입으로 좀 점잖게 입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고 나서 나중에 잡 오퍼를 받고 집사람한테 나 내일부터 출근해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이 사람 미쳤나? 그래서 출근을 해서 여기는 바이위클리로 봉급을 받으니까 첫 봉급을 받으니까 그때서 알더라고요. 취업을 했다는 것을. 우선 취업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어떤 취업 형태들이 있는가. 처음부터 취업 형태를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컨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촉탁, 1년 내지 2년의 기간으로 한정되어서 하는 근무 형태인데, 한국하고 달리 이 촉탁 직원들은 복리후생, 그러니까 이곳 말로 하면 베니핏이 없습니다. 대신 베니핏이 없는 대신 베니핏으로 회사에서 지불하는 돈을 임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종일 때 컨트랙은 정직보다 돈을 더 받습니다. 왜냐하면 베니핏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따 베니핏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컨트랙일 때는 본인이 1인 기업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집사람도 거기에 일하는 것처럼 하고, 차도 파이낸싱을 얻어가지고 파이낸스로 해서 차도 쓰고,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세금에서 적어집니다. 세금 총액에서 내려갑니다. 많은 경비들이 이제 그렇게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컨트랙 하는 사람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럭셔리 카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이민 오신 사람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비즈니스 하거나 컨트랙 하는 사람이 럭셔리 카를 타는 거는 그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파이낸스로 쓰기 때문에 그건 자기 차가 아니에요. 나중에 파이낸스 기간이 끝나면 차를 돌려주거나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세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럭셔리 카를 타는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랙으로 가게 되면 정직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게 한국하고 많이 다른 점입니다. 세금을 1인 기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A 회사로 들어갔는데 A 회사에서 B 회사로 파견이 됐어요. 그러면 B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봉급은 A 회사에서, 베니피트 A 회사에서 받습니다. B 회사의 봉급이 아니라. 그런 그 파견 근무 형태인 아웃소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퍼머넌트 스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있죠. 그러니까 컨트랙은 임시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퍼머넌트 스텝은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사의 모든 베니핏을 다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취업하실 때 꼭 내가 정직인지 컨트랙인지 또는 아웃소싱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일반 회사의 베니핏, 한국으로 하면 복리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는 연봉 개념으로 해서 26번으로 나눠서 1년이 52주니까 26번으로 나눠서 이제 봉급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너스가 아니라 오버타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직에서 하이직으로 갈수록 오버타임을 적용을 받고, 중간직에서 상위직으로 갈수록 오버타임 돈은 받지 못합니다.
오버타임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5배,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더블 타임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전임맨으로 취업을 하시면 전임맨은 토요일도 1.5배를 받습니다. 일요일만 2배를 받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현재 임금으로 따져서 연봉 4만 불 이하 되면, 한국은 뭐 4천만 원이죠. 여기서는 저소득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6만 불 이상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세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급여와 이제 오버타임이고요. 보너스는 여기는 보너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연말에 이제 몰아서 연말 보너스를 주는데, 여기 말로는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그 봉급과 인센티브는 근무 평점에 따라서 차등이 철저히 두어집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다음에 인상될 때도 그 해의 근무 평점에 따라서 많이 오르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적게 오르고, 아주 워스트 케이스는 안 오르기도 합니다. 이 안 오르는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그 근무 평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안 좋은 회사일수록 갈수록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견기업 이상으로 갈수록 연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또 보통 회사들은 휴가가 있죠. 아주 베니핏이 안 좋은 회사는 2주, 그러니까 베니핏이 좋은 회사는 휴가가 4주부터 출발한 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몇 년 지나서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씩 일주일 단위로 늘어납니다. 이 휴가는 연말에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위직으로 가면은 그걸 전부 페이백을 해줍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데, 중간 이상으로 가면 페이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입사를 할 때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휴가를 안 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페이드가 있고, 오버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페이드 오버타임 있고, 뱅크드 오버타임이나 휴가가 있습니다. 뱅크드는 다음 해로 디퍼럴이 되는데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이상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뭐 이렇게 뱅크드가 있고 페이드가 있고, 페이드는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휴가와 봉급은 주죠. 그러니까 조금 좋은 회사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의료 혜택을 줍니다. 한국은 뭐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반, 본인이 반 이렇게 내죠. 근데 캐나다는 이곳 알버타나 BC나 뭐 이런데, 온타리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의료보험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왔었을 때는, 그때는 보험료를 1년에 가족 단위로 해서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대신 회사에서 무엇이 있느냐면은, 여러분은 캐나다가 무상복 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카더라 방송입니다. 첫째, 닥터를 만나서 처방전, 프리디스크립션을 받는 것, 뭐 스페셜 닥터를 만나거나, 또는 뭐 검사를 하거나, 뭐 MRI를 찍거나, 뭐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 찍거나 하는 이런 비용은 무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프리디스크립션을 받아갖고 파마시에 가서 약을 받을 때 약값은 본인이 냅니다. 이 본인이 내는 것, 이제 드럭값이죠. 메디케이션. 이거를 회사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주 조금 안 좋은 회사는 60%, 그 다음에 좋은 회사는 그 약값
100%를 다 대줍니다. 아무리 그게 비싼 약이라 하더라도 비싼 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약값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것을 100% 회사에서 대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대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런 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사가지고 종업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그것을 다 지불을 해줍니다. 약값 지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한방 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일정 100% 다 대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이런 걸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게 캐나다 국가보험이 커버를 안 해주는 게 뭐냐면 이하고 눈하고 이런 거는 안 해줍니다. 덴탈, 치과가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 이것을 회사에서 의탁한 의료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2년간 스케일링을 했는데 스케일링 하면서 돈을 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스케일링이 1회 하는데 300불, 3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고가라 회사에서 100% 대주는 회사는 거의 없고 일정 부분을 대주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임플란트인 경우도 많은 부분을 해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10,000불 들었습니다. 한 번 하는데 그것을 거의 다 회사에서 대주고 나머지 차액은 제가 이제 헬스케어에서 처리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과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 잘 보면 이빨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치과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300불이라니까 임플란트가 10,000불이고 그러니까 여기 교포들이 보면 임플란트 할 때 한국 가서 합니다. 한국 비행기표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해도 그게 싸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캐나다에 왔는데 캐나다에 문제가 생겼어. 캐나다에서 임플란트 한 곳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같은 경우는 치료 자체를 여기 덴티스트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과도 안경까지 회사에서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회사로 갈수록 뭐가 있냐면 헬스 스펜딩 어카운트라는 것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1,000불, 1년에 1,000불씩 어카운트를 열어줘요. 그러면은 내가 헬스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나머지 비용은 그 헬스 스펜딩 어카운트에 청구를 하면 거기서 리임버스로 다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스 스펜딩 어카운트까지 주는 회사가 있으면 안경이든 뭐든 보청기든 뭐든 다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의료보험에 관해서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많이 다르죠. 그런 것은 한국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면 집 한 채가 날아가거나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 스펜딩 어카운트라는 것을 회사에서 열어줍니다. 꽤 좋은 회사들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퇴직금이 있어요. 그렇죠? 1년 다니면 한 달씩 그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 RRSP라고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이라는 것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불을 RRSP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달러 투 달러로 회사에서 500불을 대줍니다. 그럼 1,000불이 되죠. 이 1,000불을 RRSP로 하면 만큼의 돈을 내가 부담한 500불에 대해서 텍스에서 낮춰줍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회사 다닐 동안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퇴직한 후에 내가 퇴직 소득으로서 잡힙니다. 이런 RRSP가 있는데 RRSP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락인이 있고 언락이 있습니다. 둘 다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맞는데 락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은퇴한 후에 이 돈을 락인은 50%만 내 돈으로 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아니면 뭐 100%든 이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세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방정부에서 이 락인 RRSP를 받아서 뭘 하느냐? 지방정부 펜션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CPP, 캐나다 펜션이 있죠. 여기에 또 하나 펜션이 나옵니다. 지방정부 펜션이 이 RRSP의 락인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락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찾을 수 있고 내가 투자한 돈의 그 배당금으로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언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설명드리는데 이 다음부터는 진짜 좋은 회사들만 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회사들은 이제 뭘 또 주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사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회사들은 좋은 회사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미 여기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뭐 헬스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회사인데 한국보다 베니핏이 좋다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좋은 회사의 첫 번째 리로케이션 패키지가 있습니다. 리로케이션이란 뭐냐면 내가 A 회사 A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취업이 B 도시에 됐어요. 그럼 내가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이사 비용 일체를 회사에서 다 부담해 줍니다. 자, 집을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집을 팔 때 캐나다에서는 집을 파는 셀러가 리얼타 비용, 복동방비를 냅니다. 바이어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리얼타 비용을 내잖아요. 이 리얼타 비용을 회사에서 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변호사도 회사에서 대줍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사로 이사 비용을 다 지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쪽 집에 가서 샀을 때 거기에 변호사 비용도 회사에서 다 지불을 해주고 플러스 좋은 회사는 그 동네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정착할 수 있게끔 정착지원금을 줍니다. 뭐 가구를 새로 살 수도 있고 캐나다 사람들은 이사 갈 때 보면 막 쓰던 가구 팔고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로케이션이 되면 새 가구를 사는 돈을 회사에서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았느냐? 제가 이제 캘거리에서 에드먼턴 인근 지역으로 오일 회사에 취업이 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텍스 없이 25,000불,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얘기한 거 다 포함해서. 그런 리로케이션 패키지가 제공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국에도 조금 있겠지만 스탁 옵션이 있어요. 회사에 주식이 있을 경우에 이 주식을 싸게 직원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스탁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대기업에서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기업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도 그런 자녀들의 학자금을 보조를 해줍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자녀가 24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다 대줍니다. 대주는데 등록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교재비, 뭐 버스 타는 교통비, 비용 이런 것을 다 해서 전체를 다 대줍니다. 대학원 때까지 이런 학자금 잔여를 해주는데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캐나다는 광역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의 직업이 꽤 좋은 데에 있으면 애들이 학자금 걱정을 하지 않고 대학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학자금이 없을 경우에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대학을 가서 자기가 국가에서 주는 학자금 론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자는 내지 않습니다. 이 론을 일으키는데 이게 대학 4년을 다니면 얼마쯤 되느냐면은 4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출발 선상에서 벌써 다른 선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직업이 좋은 아이들은 빚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빚이 있는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자도 좀 갚아나가면서. 그러니까 고학력사회로 가고, 두 번째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회사, 탑 클래스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RRSP에 얘기를 했죠. 은퇴자금, RRSP를 해준다고. 그거와 유사한 제도가 탑 클래스 회사에서는 해줍니다. SRP라고 그래갖고 Supplement Retirement Plan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비율이 있는데, 회사에서 아까 RRSP는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RRSP는 1년에 들을 수 있는 세금 면세이기 때문에 총계를 캐나다 텍스 레비뉴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전년도 수입에 따라서 당신은 올해 들을 수 있는 RRSP가 얼마입니다. 5,000불입니다. 6,000불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한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는 SRP는 그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회사와에서 할 수 있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3.5%를 내 수입에서 냈다고 합시다. 그럼 회사가 달러 두 달러로 3.5%를 대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7%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텍스를 띱니다. 내가 낸 3.5%는 텍스 후 3.5%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텍스를 이미 띈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3.5%라고 하면 7%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거의 1년치 봉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퇴직금이 이렇게 늘어가는 속도가 이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SRP를 낸 것을 내가 투자 기간을 내가 지정을 합니다. RRS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자를 붙어 나가요. 그러니까 매년 복리로 붙어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SRP는 아까 세금을 띈 후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은퇴하고 나서 내가 SRP를 찾을 때 세금을 띄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단 SRP가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투자 이익금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또 세금을 매년 내야 돼요. 그 투자회사나 금융회사에서, 은행에서 나한테 텍스 용지를 보내옵니다. 그게 T4E라고 하는 텍스 용지가 와서 그걸 세무신고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금도 이미 다 띄었기 때문에 이 SRP는 나중에 세금을 띄지 않는 순수한 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RRSP 투자를 했죠. SRP 투자를 했죠. 이 투자가 매년 돈이 불었죠. 그러면 나중에 은퇴할 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캐나다에서 펜션도 주죠. 내가 투자한 게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잘 다니면. 그 다음에 진짜 탑 클래스 회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탑 오브 탑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 얘기한 거 다 그대로 하고 레이업이 없어요. 입사할 때부터 내가 은퇴할 때까지 레이업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은퇴 후에 회사 펜션을 줘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내가 죽고 난 후에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한테 내가 받던 펜션의 70%를 줘요. 뭐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얘기하는 쉽게 하면 공무원 연금. 그런데 이 회사에서 주는 펜션 금액이 한국에서 얘기하는 공무원 연금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퇴 후에 의료보험을 내가 죽을 때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의 일부를 그 의료비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를 제공을 받느냐면은 1년에 100만 원까지 회사에서 줍니다. 그럼 100만 원은 내가 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100만 원을 또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 좋은 병이 걸려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뭐 치과가 뭐 해서 어떻게 돼서 또 내가 100만 원을 더 냈다. 그러면 1년에 회사에서 부담해준 100만 원이 있고 내가 개인이 부담한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200만 원 안에서 얼마가 되든 언리미티드로 회사에서 의료비를 제공해 줍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캐나다 회사들은 또는 미국의 회사들은 한국과의 복리후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어떤 분이 삼성전자 얘기하셨던데 비교가 됩니까? 꿈의 직장이에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진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뭐 누가 이제 물어요. 당신 회사 다녀요? 그럼 예. 그러면 어느 회사 다녀요? 그럼 회사 이름을 대면 눈빛이 달라져요. 존경하는 눈빛으로. 질투하는 눈빛이 아니라 와 그런 회사도 다녀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야 어떻게 동양인이 그런 회사에 들어갔지 하는 신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캐나다의 일반 회사 뭐 중견기업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은 한국의 복리후생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4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사에 다녔는데 여기 다녀보니까 여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기도 뭐 아버지 못지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밝힐 수가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한국과 동등한 위치로 놓고 보면 한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렵게 살 것, 옷을 캐나다에 가서 어렵게 산다면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어떤 위치에서 내 캐나다 가서 더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이 있을 때 오시면 확실히 더 잘 삽니다. 아까 얘기한 컨트랙인 경우도 정직보다 봉급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세금도 덜 내고 상당히 고수입이 됩니다. 근데 단 그 사람들은 나중에 CPP에 영향을 조금 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몇 분들이 뭐 37분이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그분들한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싫은 소리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좋은데 와서 왜 롱런을 하지 못하느냐, 왜 여기서 은퇴까지 다니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한국인들이, 제가 본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서 롱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는 왜 그런지 그 예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